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나재건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0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녹화 영상을 통해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하시게 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3년 전입니다마는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과 의학, 법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오랜 동안의 연구와 실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각당복지재단은 창립 다음 해인 1987년부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시작했고 1991년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연명치료 중단 제도와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연명치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연세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각당복지재단 및 여러 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죽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확대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되는 죽음 준비 교육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각당복지재단의 일관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바탕 아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쉼없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임종기 환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9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이 7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시민사회와 정부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존 법이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자격을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학적 시술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제도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각당복지재단이 현장의 고민을 담아서 팬데믹 시대와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제도적인 검토는 정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통찰을 얻는 소중한 기회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 아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가 매우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힘과 뜻을 모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발전의 계기를 삼을까 하는 좋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또 그 밖에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한 결정의 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5, 6년 전에 국회에서 어떤 토론회에서 이 연명의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심지어 세브란스키 말머리 사건까지 있고 법원의 판결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그 참 이상하다. 그렇게 중요한 게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건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국리 끝에 어쨌든 여기에 폭넓은 논의와 합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국회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여야 의원들이 망라돼서 만들었고 함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 결과 호스피스 완화 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2016년도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법을 바탕으로 해서 70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또 품격과 또 갈등 해소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또 어려운 여건,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많은 분들의 노력 위에서 이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고 그 큰 기둥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가장 밑바닥의 중심이 되는 줄기가 우리 각당 재단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우리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생명유지정책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입니다. 오늘 각당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연명의료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시민운동의 중심이 돼서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영향을 입어서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각당 복지재단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아주 모범되게 운영을 해오셨고, 또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만드셔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지도자도 양성하시면서 그 웰다잉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이행과 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장복지재단이 그동안에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팬데믹 시대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것은 매우 시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과 앞으로 언젠가 닥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행하고 또 수행하고 전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토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해 주시는 고윤석 교수님과 박은호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그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각당복지재단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당복지재단은 저로서는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 죽음에 대한 우리 현장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내용은 이런 그 감염병, 대역병 시대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서 의학적 성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특별한 이해 상충은 본 강의에 관해서 없습니다. 그 본문 중에 이제 영어로 된 부분을 굳이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2020년 5월 27일에 잔스 홉킨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에 한 550만 정도 감염이 되시고 한 35만 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어제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감염자 수가 4,800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배. 그리고 사망자가 122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사망자 수가 동등한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바이러스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역병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과거의 그 스페인 독감보다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염병 대유행 시 연명의료 결정은 다른가? 뭐 아주 대답하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염병 대유행 시에 의료의 결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의료 윤리적인 결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명의료 결정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의학적인 문제를 다 내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죠. 제가 이 이메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제가 그 콜롬비아 대학에 학장을 하고 있는 분한테 3월 26일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70명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고, 그 병동에 120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병원이 가진 인공호흡기가 이제 다 소진될 것 같으니 혹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인공호흡기를 좀 보내줄 수 없는가 하는 편지였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실제로 이제 그 병원의 최고점에서는 227명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병동에는 200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자주 그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 3월에 뉴욕 또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 롬바르디 지역의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졌다면은 우리는 어땠을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정부의 방역이 주로 이제 방역에 중점이 되어 있고 테스트와 이제 방역에 중점이 되어 있고 실제 중환자의 그 급등에 대해서는 잘 지금 정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연히 그런 사태가 이제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행히 그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협조가 지금 우리 서울의 각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큰 압력을 주지 않은 그런 물론 대구는 달랐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그러면은 이런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그 의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원칙은 당연합니다.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 재원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도구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대역병 시대에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명이 여러 명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 간호사들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이런 거를 먼저 맞게 해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저희들이 인적 활용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환자들 경우에 보다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원칙들이 그러면은 이런 대역병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최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환자의 물론 결정을 합의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역병 시대에서는 그런 그 원칙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많은 환자를 생존시킬 수 있을까?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보다 젊은 아이들을 먼저 치료하게 하는 것은 치료해서 총 생존 해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이제 이익을 봤을 때는 그게 더 유익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 병상이 늘 모듈이니까 치료하는 것은 먼저 오신 분을 먼저 치료해드리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랜덤 알로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생존 가능성이 비슷한 환자라도 먼저 온 환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뽑기 하듯이 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만약에 먼저 온 환자를 치료하게 하면은 좀 덜 아픈 환자들도 병원에 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집에서 본인이 방역하고 있는 환자들이 뒤늦게 옴으로써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토론문에 봤더니 그 영국의 이제 나이스라는 그 영국의 의료 국가기관에서 중환자실에 올 때에 이제 노인 허약 지수가 5점, 보통 그러면 5점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 이상으로 이렇게 양손을 잡고 끌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병원에 온다면은 그 순간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좀 심하다고 하는 토론문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생존의 가능성을 우선해 두고 중환자실 입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료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건 항상 불공평하죠. 그건 의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대역병 시대 이전에서도 노인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코비드 19에서는 그 노인들의 그 차별이 보다 심화됐다. 뭐
이제 진료 지침에서도 젊은 사람 먼저를 우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 질병이 아주 이제 독특하게도 젊은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특히 노인들한테, 우리가 70세 이후의 노인들의 사망률을 이제 아주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구시의 이제 기사 내용인데 2월 27일에 보면은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가는 중에 이제 사망한 기사인데, 실제로 대구시에서 그 이제 그 대역 유행이 일어났을 때에 요양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이 노년 환자들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산소 공급이라든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했을 환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역병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의료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사망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정에서 사망하던 것이 이미 2000년 들어오면서 2010년도 가면은 전체 사망 환자의 약 한 73%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다는 말씀은 환자 사망 과정에 의료인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그 사망 과정에서 의료인과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그 논란이 되면서 법이 제정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아시아 18개 국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2015년에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보고했던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식물 상태 수준의 허혈성 뇌질환 환자가 폐렴에 의해서 폐혈성 쇼크가 발생해서 병원에 오면은 항생제나 혈압 상승제나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하겠느냐 물었을 때 싱가포르 의사들은 10% 미만이 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중환자 의사들, 주로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중환자 의사들의 75%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임상적인 상황에서 싱가포르에서는 10% 미만의 중환자 의사들이 치료를 하겠다, 중환자실에서 한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오면은 거의 75%가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권보다 생명권이 우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두 가지 권리에서 행복권보다 생명권이 우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의사에게 학습되면서 환자가 오면 우선 치료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맥락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운 거죠. 맥락을 살피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와 대화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가치를 또 이해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중환자 의사들의 그 진료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회에서 2016년에 우리 원혜영 의원님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국회 가서 이 법의 발제를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국회 가서 발제할 때는 법을 만들지 말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 규칙으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법은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요구는 시시각각 변하고 의료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다 유동적으로 그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만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에 이번만큼 짧은 기간에 2차례 개정을 거친 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잘 대응해 주시긴 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 다음에 말씀드릴 여전히 이 법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률의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권을 잘 내세우신 거죠. 근데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현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기 결정권입니다. 어떤 치료를 하고자 할 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치료 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보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만큼 역동적인 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환자의 질병의 수준, 환자가 그 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환자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 환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의료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 가족들의 간호 부담은 어떤지,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의료 제도,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어떤 병원에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환자가 만나게 되는 담당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아까 그런 임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환자의사의 75%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은 싱가포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는 매우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질병이 아주 가벼울 때는 환자가 싫습니다. 다른 병원 가기도 하고 하지만 말기 임종기에 가게 되면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의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종기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도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의사를 바꿔서 중환자실에서 기관 삭관하고 인공호흡기 치료하고 있는 환자를 제가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원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그것으로 사실은 법으로서는 끝나는 거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의학적인 그 오더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다시 의사를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꿉니다. 생각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아시아 18개국 조사한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4세 여성이 중증 환자고 중환자실 3일째 다시 회복 중인데 가족들이 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 중단 요청 시 응하느냐 했더니 중국의 의사들은 중환자 의사들은 약 55%가 응한다고 했고 대한민국도 약 7% 의사들이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치료비나 뭐 이런 걸로 연명의료 중단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집중치료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전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이죠. 환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일 좋은 게 결국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하고 말기 때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 임종기 때요. 이제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저희가 후배 의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돌봄 계획을 좀 일찍 시작하자. 좀 더 일찍 환자한테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끔 해서 환자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슬라이드는 1년 뒤에 우리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자료에서 보면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거의 0%에다가 0.7%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1년이 지나면은. 그리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 의원급에서는 6%까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9% 환자가 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서 자기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단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 의사,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거든요. 건강할 때 작성하고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는, 그것만큼 확실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작성할 때는 그 아까 사전 연명 자기 결정권에 관계되는 아주 역동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되게 별로 고려치 않죠. 그때 작성할 때는 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료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결정권을 얘기할 때는 내 가족들에게 주는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질을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물론 대단히 크고요.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지금 각 당 복지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죽은 교육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중환자실 견학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주로 수도권의 시민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54%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원 제주는 4%, 경상도는 15%, 충청권이 16%, 전라권은 11%. 그러니까 지방은 더 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개선점에 대해서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용어가 법적이든 아니면은 합법적 대리인이든 그 대리 결정에 요즘 가족 현장에서 보면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혼했거나 또는 뭐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그냥 혼자 살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법에서는 소아의 경우만 친권자가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적 대리인 자격을 1촌 이내 직계로 딱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가족 요즘은 또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무연고자가 오는 경우에 특히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에서는 무연고자가 올 경우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법적 대리인을 이렇게 정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법적 대리인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자격 규정을 물론 당연히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의료 현장에서 겪는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한테 의료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말기 임종기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개 법이 합쳐졌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법과 연명의료 결정법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도 그 토론회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연명의료 결정을 하느냐라고 주장이 있어서 두 개 법이 합쳐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기와 임종기를 그렇게 여기 지금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규정될 수가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안 돼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만 보면은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라 이렇게 했고 임종기는 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회복되지 않아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그러면 사망이 수개월 남았다고 판단된 환자가 급속도로 증상이
됐다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 다시 말기로 올라가는 상태. 이게 의료 현장의 실제입니다. 임종기에서만 연명의료 결정을 하게 했거든요. 제가 사례를 가지고 우리 전공의 선생들한테 2년에 걸쳐 가지고 행계안 했습니다.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도 한번 임종기인지 말기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식도암으로 진단받은 72세 분인 남자 환자인데 항암 치료해도 병이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생겨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쇼크 상태예요. 폐혈성 쇼크 상태. 그래서 환자는 응급실에서 이제 당연히 수액요법 받고 뭐 성합제 쓰고 항생제 쓰고 해서 의식을 겨우 이제 혈압이 겨우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식이 명료하지만 호흡 부전이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 진료팀이 치료를 하면은 생존 가능성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 한 20%에서 한 3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됐을 때.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실제 사례입니다. 기관 내간 삭간하고 인공호흡기 치료 안 하겠다. 근데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만나는 의사가 다양할 텐데 저희가 아산병원 전공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환자가 임종기냐 말기냐. 2년 동안에 물어봤는데요. 이제 내과, 소아과, 신경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공이 2년 걸쳐가지고 한 300명이 좀 넘는 전공의들한테 저희가 물었는데 법 시행 1년째에 이 환자 임종 과정이다라고 동의한 의사가 43%. 이 환자는 치료해서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기로 봐야 된다. 50%. 2년째에 물었더니 이 환자 임종 과정이다. 37%. 말기다. 57%고요. 그 2년 동안에 반복해서 응답한 전공의들을 따로 뽑아서 봤더니 임종 과정이다라고 1년차 때 했던 의사가 47%였는데 2년째는 임종이라고 본 의사가 37%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57%에 해당되는 의사를 만나면은 기관 삭간하고 인공호흡기 치료 받아야 됩니다. 37%에 해당되는 의사를 만났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병실로 올라가서 저희가 베스트 스포티브 케어라고 해서 여러 환자분 불편한 것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항생제 쓰고 하면서 혹시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 환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기관 삭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 받기를 원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중환자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사실이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말기 임종기라는 거는 이렇게 특히 3차 병원에서는 그 말기와 임종기는 치료 과정에 따라서 교차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말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임종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말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임종기에는 연명 의료 중단을 하게 한 그것을 왜 말기에서 중증 말기 그리고 임종기와의 소위 말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환자들이 나는 집중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의사가 왜 임종기라고 판단해야만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고 의사가 말기라고 이야기하면 행사될 수 있지 않는 것이 이게 국민의 행복권 추구에 정당한가? 저는 늘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환자가 왜 나의 요구가 때로는 가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살릴 자신이 있느냐? 100% 살려서 이 환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치료 거부를 할 때 뭐 선생님 당연히 임상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대단히 곤란하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소아 환자의 자율성 보장도 요즘 16세 소아면은 다 판단하지 않나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나쁜 요즘 기사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아의 본인의 자율성 그걸 왜 친권자에게만 주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라도 그 소아의 그 어떤 연령이라든지 상황을 좀 해서 소아의 자율성에 대해 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법 19조 2항에 보면 물, 영양, 산소는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윤리 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먹으면 토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환자한테 굳이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못 드시는 환자 영양을 공급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루관을 넣어서 코에다 밀어 넣어서 환자는 불편해서 자꾸 뽑으시는데 의식이 없을 때 굳이 넣어서 거기다가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중심 정맥관을 잡아서 정맥 영양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왜 그것은 환자한테 선택을 주지 않느냐. 본인이 힘들면은 물과 영양, 산소 조차도 본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5% 포도당 주사 하나 또 걸어놓고 물과 영양을 공급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장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코비드-19 그럼 대유행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 합의가 필요한 점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연명의료 결정법에 보시면요. 제40조에 임용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이 반대했을 때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조 벌칙 사항입니다. 아까 감염성 질환의 대역병 시대의 그 윤리적 지침에 보면요. 환자의 동의 없이 생존 가능성이 나쁜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고 그 병상을 다른 환자한테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 환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린 가족주의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병상을 내놓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들 다 경험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우리나라에 코비드-19 환자, 중환자가 각 병원에 몰려올 때에 중환자실에서 이미 회복 가능성은 없이 인공호흡기 치료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그 환자들 경우에 가족들이 치료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은 이런 대역병 시도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수정돼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 처벌받는다는데 어떤 의사가 그 환자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병상을 다른 환자한테 그걸 내놓겠습니까?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영국의 나이스에서 대역병 시대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하고 환자를 어떻게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쭉 나열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국가기관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대역병 시대에 중증 환자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지침이 나온 게 있느냐?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선순위가 이렇고 해서 이런 환자를 우리가 하자고 중환자 의사들에게 배포한, 그리고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동의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이야기한 공신력 있는 어떤 지침을 시민들이 공유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그 현장에 있는 의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역병 시대의 윤리 지침에서는 절대로 개인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갖게 되는 윤리적 부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역병 시대에서는 이런 윤리적 지침은 제일 중요한 것은 consistency,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일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개별적인 의사한테 다 맡겨놓으면 개별적인 의사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적용하면 좋을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면 코비드-19 환자 발생이 다행히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는 세컨드 서지가 유럽처럼 오지 않고 해서 지금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중수본에서 수준에 따라서 대응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선제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동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의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이런 환자는 중환자실에 못 들어갑니다. 로 충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의료 전문가와 윤리 전문가들이 합의한 지침을 보건당국이 그것을 국가의 권위로서 동의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합의를 구하시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법과 윤리의 원칙은 판단의 기초가 되죠. 중요하죠.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고 하지만은 의사로서는 의학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환자 말기일까 임종기일까 수개월 살 수 있을까 이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 환자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의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절차가 이제는 이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게 된 거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사전 돌봄 계획을 우리 의료 현장에서 좀 더 조기에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의료비 문제, 간호 문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 공적 부조 그 활성화가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그 요청으로 의사들 대상으로 연명의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요. 거기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발 법적 자구에 매달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월이면 말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 법의 취지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발제문에 썼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죽음이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나 이런 것을 잘 사회에 활성화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많은 죽음이 그렇게 어이없이 또는 기대하지 못한 당하는 죽음보다 맞이하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의 박은호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또 팬데믹 시대의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종교적 성찰이라고 했는데 또 제가 또 가톨릭 신부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연명으로 결정 제도를 좀 바라보는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는 뭐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은 어떻게 되는가, 예,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연명으로의 정의와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연명의료 결정법이 추구하는 그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또 자기결정 존중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코로나 확산 시기에 또 아까 고윤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그 의료 결정과 관련돼서 특히 인공호흡기 부족의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격리된 죽음의 확산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인간관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을 인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는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성과 의지를 지닌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자유롭고 아까 인간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참 중요한데 그러한 자유라는 것이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바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그 사회의 현실이 바로 인격의 성숙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관계 중에 특별히 인간은 이러한 인격들의 친교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격들의 친교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서로를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상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렇게 지성을 지니고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단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육화된 영 혹은 또 영적인 육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재료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에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김수환 추기경님 예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웃는 모습을 이 사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이분의 이제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의 그 인자하신 이분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이 표정이 바로 이분의 인품을 반영하고 있고 이분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격을 반영하고 있는 이제 영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존재하는 그 순간 바로 인간의 영혼도 존재한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어떤 인격성이 드러내는 표지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차원을 지닌 존재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육신 생명이 근본 가치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선이고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육신 생명의 근본 가치를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계명으로서 생명을 보존하라 혹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어떤 그 금령과 생명을 보존하라는 좀 적극적인 그러한 계명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바라보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적극적인 그런 의무를 실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부딪혔을 때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무조건 이제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러한 것을 결코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의료
뭐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없이도 뭐 신체를 절단해야 되는 뭐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전제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러한 어떤 극심한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그 물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교적 윤리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윤리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간관을 토대로 한 윤리입니다.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는 단순하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원인이 돼서 성취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행위라는 것, 인간의 모든 의식적인 행위는 무언가 더 나은 내가 되려는 하나의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는 바로 좋은 삶 혹은 삶의 이상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 삶을 향한 방향과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의미, 뭐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결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내가 뭐 축구 몇 번 했다고 축구 선수가 되거나 뭐 나무 의자 하나 만들어서 목수가 되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윤리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도둑이 된다. 바로 이러한 나의 행위가 바로 나의 어떤 도덕적인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를 그리스도교는 고려를 합니다.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한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과 결과가 초래됐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할 때 윤리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결과나 혹은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진에 제가 그 로빈훗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자들의 돈을 훔치는 행위를 선택을 하죠. 의도는 좋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한 방법은 분명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로빈훗의 행위는 이제 선한 행위를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인간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이제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근본 가치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보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 윤리 안에서는 소위 통상적 수단이나 예외적 수단 혹은 균형적 수단, 불균형적 수단이라는 그 생명 보존 수단의 이제 구분에 대한 이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떤 발전들이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윤리나 이런 상황에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을 보면 연명의료의 정의를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명의료는 하나의 예외적 수단 혹은 불균형적 수단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러한 어떤 생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생명 보존 수단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토대로 했을 때 이 그리스도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이 안락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바로 이 치료 집착이라는 혹은 뭐 과잉 치료 같은 그러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극단을 피하는 안에서 바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잘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될 때 이제 언론에서 자꾸 그걸 뭐 우리나라도 소극적 안락사가 뭐 허용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으로 중단은 분명히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의 이제 그 취지, 목적이 이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존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이제 이성적 본성을 지닌 그 지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이고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환자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존중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환자에 대한 하나의 인격적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교는 육신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결정의 존중이 환자의 생명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명의료 결정법은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되 무엇보다 이제 의학적 판단을 토대로 이제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종기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말기랑 이제 임종기가 이렇게 분명치 않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그 의학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이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때때로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환자의 의사를 너무 절대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하는 것도 좀 우려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환자들이 이제 존엄한 생의 말기를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 확산과 인공호흡기 중단 문제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공호흡기 부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인공호흡기 부족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적으로 그 의료 자원을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한 병원 복도에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이 해야만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 특히 보호돼야 되는 그 의료진의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고통과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의료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또 언제 이러한 상황에 우리도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어떤 기본적인 윤리 원칙들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인공호흡기 중단의 문제를 다뤘던 이제 미국 카톨릭 생명윤리센터의 테드 파철칙 신부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호흡기 공급은 환자의 나이, 장애 정도 혹은 다른 부차적인 특징에 따른 배제를 토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생존 확률, 신체 기관의 기능, 그리고 다른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자료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임상적으로 유사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도착한다면 선착순이나 추첨이나 어떤 무작위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호흡기가 없으면 어떤 죽을 수도 있는 어떤 환자를 위해서 이미 사용 중인 환자에게서 그러한 동의 없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도덕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가 명백히 악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인공호흡기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인공호흡기 중단을 위해서 환자 자신과 혹은 그의 전담 의료 담당자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인공호흡기 공급 과정 안에서 거의 모든 문제적 상황을 또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 분류에 있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배정받지 못한 환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 형태의 의료나 또 종교 전통에 기반한 그러한 영적 도움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예시로 삼아서 이러한 지침들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이제 소위 격리된 죽음, 일종의 버려진 죽음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떤 철학자들의 그러한 성찰을 담은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는 바로 현대 사회가 이러한 그 애도되지 않은 죽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이러한 격리된 죽음 혹은 버려진 죽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간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간염 확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미리 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직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은 결국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든가 연명의료 계획서와 같은 그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종교적인 관점, 죽음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종교적인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환기된 죽음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적인 삶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백일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죽음이라는 한계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점 또 종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만이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민되는 것은 이제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그러한 코로나의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이제 교황청 문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그러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격리되고 또 점점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종교들이 이러한 역할, 그래서 좀 가까운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격리된 죽음, 또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